새마을금고 채용을 준비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민법 강의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아시겠지만 상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선택 과목이 있죠. 선택 과목 중에서도 이제 경영, 민법, 회계 이 세 가지를 놓고 많이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될 텐데, 대부분 이제 많으신 분들이 이 경영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죠. 예, 아무래도 좀 이제 민법은 조금 너무 뭐라 그럴까, 법이라서 참 접근하기 힘들고 어렵다, 또 방대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 같은 경우는 좀 전문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경영을 많이 선택하시는데, 한번 이 민법 같은 경우에는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민법을 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쉽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자체가 상당히 쉽고 아주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뭐 사법고시나 무슨 7급 공무원처럼 아주 깊은 어떤 판례 어떤 깊은 내용들이나 그런 걸 묻는 게 아니라 개념적인 내용들, 그 정도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법도 좀 괜찮다라는 얘기들도 좀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민법을 같이 공부할 만한 사람이 없죠. 그죠? 그리고 이제 혼자 공부해야 참 힘들다 라는 점 때문에 많이 좀 기피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께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법이라는 게, 실은 이 민법이, 이 민자가 무슨 민자예요? 백성민자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뭔가 죄 짓고 이런 거 있죠. 나쁜 짓 하는 거, 이런 것은 형법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랑 사람들이 서로 만났을 때의 관계, 가장 크게는 동관계가 있고 가족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동관계와 가족관계가 민법에서 다루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루는데, 그래서 민법은 제3편이 있고 가족편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어요. 가족은 이제 또 친족과 상속에 관한 얘기들이 나눠져 있는데요. 또 그 중에서도 또 민법은 상속에 관한 것, 그리고 친족에 관한 것, 이런 건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법이 크게 따지고 보면은 한 1118조 정도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조문 중에서 친족과 상속에 관한 조문은 거의 760 한 몇 조 정도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거의 한 절반 조금 안 되는 부분만큼의 조문이 싹 우리 이제 범위에서 빠지는 거예요. 나머지 재산에 관한 얘기들, 이런 것에 관한 얘기들이 거의 그런 얘기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재산에 관한 것들은 여러분께서도 뭐 이렇게 살다 보면은 많이 겪는 일이잖아요. 내가 지금 미성년자인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은 어떤 물건을 샀는데, 가만히 있어봐, 난 미성년자인데 그냥 성년자들이랑 같이 취급돼야 되나? 아닐 텐데, 나 같은 사람들이 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미성년자들은? 뭐 이런 얘기들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이제 집을 들어가야 되는데 임대차 계약을 한다.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그 집주인이 뭐 나가라고 해. 근데 내가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건가? 아니지, 나도 임대차로서 말하자면 임차 보증금도 내고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료도 내고 그러고 사는데 왜 내가 이렇게 맨날 집주인의 말만 들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든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쭉 정리해 놓은 게 민법이에요. 물론 거기에서는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떤 특별법이라 그래서, 민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간의 관계니까 사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법들 간의 관계들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간 특별법, 이런 내용들도 따로 있긴 합니다만, 이건 역시 시험 범위에 포함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민법적인 내용들, 이런 것만 이제 묻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일반적인 내용들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민법을 공부하시게 되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아주 크게 도움이 돼요. 이건 내가 이런 권리가 있구나 라는 걸 알고 있는 것과, 이건 내가 내 권리 맞는가 라는 걸 모르는 것과, 이거는 차이가 크죠. 그죠? 하기 때문에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한 번쯤 공부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사람들 간의 법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이제 좀 앞부분에 이제 나와 있는, 우리 교재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께서 면접이나 이런 걸 대비하실 때나 이제 필요하신 부분이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채용 안내 같은 경우에도 많이들 알고는 계시겠죠. 그래서 이제 상반기, 하반기 대비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일반 상식이야 기본적으로 어떤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선택 과목은 이 세 가지 중에 뭘 선택하실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한번 잘 선택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민법을 선택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저와 같이 아주 쉽고 그리고 간결하게 이렇게 민법에 관한 것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책을 읽을 때는 아주 쉽게 편하게 읽히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민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민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학문이죠. 그죠? 학문인데, 우리는 지금 학문을 하겠다고 모인 거는 실은 아닙니다. 실은 이게 학문을 하려면 정말 이 방대하고 너무나도 법의 기본이 되는 게 민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왜 모였냐면, 우리 이 자리에 새마을금고 민법 시험 공부하려고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약간 이제 깊이를 좀 정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 민법의 전부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 새마을금고 민법 시험에 관한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거의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원래 민법의 깊이는 상당히 깊지만 우리는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아주 얕은 정도의 민법. 얕다고 말하는 건 어디까지 얕은 거냐면 우리가 새마을금고 민법이라는 과목을 풀 수 있을 정도만큼 그 정도까지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민법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공부하려면 끝이 없고 실제로 이제 사법고시 공부하는 경우에는 민법만 거의 절반 이상 차지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들어가면 물론 많은 걸 알 수 있고 아주 그 궁금증이 시원하게 풀릴지는 몰라도 우리 새마을금고 민법에서는 되게 어떻게 보면 더 불안하고 어떻게 보면 더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접근하십시오. 우리는 물론 여기에서 조금 더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어느 정도 풀어드리긴 할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암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암기 과목은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과감하게 암기를 한다라는 식으로 좀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물론 뭐 질문을 보내주시면은 답변을 달아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는 부분들은 거의 새마을금고 민법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부분이라고 판단하시고 아주 이제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민법을 실제로 공부하신 분들, 아주 깊이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간단하고 피상적이야? 민법이 이게 전부야? 라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새마을금고 민법 시험에서는 이게 전부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문을 하러 모인 것이 아니라 시험 공부를 하러 모인 것입니다. 그 정도의 깊이를 공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목차를 잠깐 볼까요? 우리 목차를 잠깐 보면 민법이라는 게 어떤 걸 배우는지 이런 거를 좀 알고는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한번 목차를 가보면은 여기 이제 페이지 번호가 없어가지고 이 앞부분에는 페이지가 없잖아요. 이렇게 보통 책에 보면은 쭉 넘어가시다 보면 뭐 새마을금고 채용 안내라고 돼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민법 총칙 해가지고 이제 민법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쭉 보죠. 민법 총칙이 있고요. 물권법이 있고 채권 총론이 있고 채권 강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민법이라는 것은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져요. 민법은 그래서 민법 총칙이요. 이제 모든 걸 이제 막 난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물권, 그 다음에 채권 이렇게 나눠지고 채권은 다시 채권 총론이랑 채권 총론, 그 다음에 채권 강론 이렇게 나눠집니다. 민법 총칙이라는 건 거기 한 목차를 보세요. 하위 목차는 서론이 있고요.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권리 변동과 법률 행위, 기관과 소멸시 이렇게 5개의 장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아주 기본적으로 민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민법의 근거는 뭐냐? 이런 것들부터 처음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민법의 주체라 그래가지고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민법적인 권리를 갖느냐? 또 권리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라면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권리의 주체가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권리가 다 같은 권리가 아니지 않느냐. 어떤 권리는 모든 사람이 갖게 되지만 어떤 권리는 일정한 어떤 그 재산관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정상적인 재산관계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미성년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보면 약간 이제 능력이 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 관한 얘기도 좀 다루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민법의 객체, 그러니까 권리의 객체라고 하면 그래 무엇을 권리의 객체로 삼는 거냐, 뭐 물건이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권리냐 이런 식으로 이제 권리의 객체라는 것도 다루게 되고요. 그다음에 권리 변동과 법률 행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권리가 변동되느냐, 그리고 권리가 변동될 때 뭔가 하자가 생겼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뭔가 물건을 사고 팔았는데 여기에서 내가 이게 이 물건인 줄 알았는데 다른 물건이야. 알고 봤더니 착오가 생겼어.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랑 이제 권리 관계를 그러니까 재산 관계를 맺는데 물건을 사고 파는데 내가 원래는 이거를 살 생각이 없어. 근데 거짓말로 그냥 내가 살게요 라고 거짓말로 이제 했다고 쳐요. 진위가 없었어요. 진위가 없었는데 이게 상대방은 진위가 있었던 걸로 믿은 거예요. 그럴 때에는 나는 진위가 없었고 이 사람은 진위가 있는 걸로 믿었고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자가 생겼을 때 이럴 때 권리 변동 관계를 좀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이 권리 변동. 그다음에 법률 행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과 소멸시효라고 하면 그럼 기관에 관한 것도 아주 민법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법에서도 뭐 기관에 관해서 특별한 이렇게 법률 규정이 없다면 이건 민법의 법률 규정을 따른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돈을 갚아야 되는데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야. 그러면 공휴일 날에는 은행 문은 안 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돈을 빼와야 되는데 어떻게 돈을 빼와야 되지?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지? 라는 것도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라는 걸 정할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자 오늘부터 하루 줄 테니까 그러면은 이제 일 해결해봐 이렇게 한다고 쳐봐요. 그럼 예를 들어 지금이 여러분 이제 어떤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이 오후 12시라고 쳐요. 딱 정오라고 쳐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루 줄게 이렇게 하면은 지금 12시부터 내일 12시까지인지
아니면 오늘은 빼고 내일 0시부터 내일 24시까지인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오늘 하루라고 했으니까 오늘 하루 그냥 반나절 뿐인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기준들도 여기서 정해줍니다. 그런 것에 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소멸시효라고 하면 어떤 권리가 있으면요. 그 권리를 자기가 제대로 행사해야 그것도 권리가 되는 거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권리 위에서 그냥 잠만 자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권리가 필요 없겠죠. 권리를 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 권리를 소멸시켜버립니다.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요. 이런 게 소멸시효예요. 이런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규칙이 있겠죠. 그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소멸시효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니까 민법 총칙에서는 어떤 민법 관계에 대한 아주 전반적인 내용들을 미리 다루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물권으로 넘어가는데요. 물권도 크게는 이제 총칙이 있고 각칙이 있긴 해요. 근데 이것은 물권 총칙과 물권 각칙으로 이렇게 뭐 크게 나누지는 않고요. 이제 어떤 이론적인 내용과 각각의 물권에 관한 내용들,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그러면 서론이 있고 물권의 변동이 있네요. 그죠? 이 물권의 변동까지가 총칙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권이 어떻게 바뀌는가? 물권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요. 이제 이것과 대비되는 개념은 채권이에요. 채권은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청구권이나 이런 것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게 이제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간단하게만요. 근데 이제 물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건에 딱 붙어 있는 이런 거를 말하기 때문에 물건과 채권과는 관계,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봐야 됩니다만, 어쨌든 이런 물건이라는 게 물건에 붙어 있는 권리예요. 그럼 이제 물건이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식으로 변동이 되느냐? 변동이 되려면은 물건이 이렇게 딱 넘어갔어요. 그럼 내가 이 사람한테 줬어요. 그럼 이 사람 거예요? 제 거예요? 줬으니까 그 사람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받았다는 거를 모든 사람들한테 다 내 거라는 거를 만방에 알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알리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물건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여기서 다루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칙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점유권과 소유권으로부터 시작하는 요 얘기예요. 물건은 크게 이제 크게는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점유를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거는 그냥 전반적인 내용이니까 들어만 두세요. 그냥 뭐 이렇게 적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다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동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갖게 되는 권리가 있어요. 이건 내 거는 아니지만 내가 일단 점유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 것이 되는, 그러니까 갖게 되는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점유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어쨌든 내 소유인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건 소유를 함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권리, 이걸 소유권이라고 해요. 아주 가장 강력한 권리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한 물건들이 있는데요. 제한 물건들은 크게 2가지로 다시 나눠집니다. 하나는 용익 물권, 하나는 담보 물권. 제가 제한 물건이라고 했잖아요. 제한 물건. 이 제한이라는 게 뭐냐면 소유권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소유권이라는 건 뭐래요? 이거는 내가 내 것으로서 내가 쓰고 내 것으로서 그 가치를 갖는 게 소유권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사용한다 라는 점을 제한당하는 게 용익 물건이에요. 그 정확히 말하면 제한을 당한다는 것보다는 제한을 시키는 거죠.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예를 들어 지상권을 얻었다라고 하면 어떤 땅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의 땅이 있는데 이 땅은 이 사람 땅이지만 내가 이 위에다 건물을 짓고 싶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은 갑으로부터 어떤 권리를 얻어야 되겠죠. 물론 이 땅을 사가지고 내가 권리를 이렇게 건물을 올릴 수도 있지만, 이 땅을 사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야 이거는 내가 살 정도는 안 되는데 이 위에다 그냥 건물 하나 지을게. 그 대신 너한테 내가 뭐 일정 뭐 금액을 주거나 이렇게 할게. 라는 식으로 하면서 뭔가 계약을 맺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을 때 이 을이 갖게 되는 권리는 갑의 소유권을 가져오지 못하지만, 이 갑이 갖고 있는 땅에 소유권을 갖고 오지 못하지만 이 소유권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하죠. 자기가 쓰니까요. 그죠? 이런 게 용익 물건이에요.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사용해서 이익을 본다, 이 뜻이에요. 용익 물건. 그죠? 용익 물건은 크게 다시 몇 가지로 나눠집니다. 나중에 좀 자세히 보고요. 담보 물건이라는 게 있어요. 담보 물건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요. 야, 1000만 원만 빌려줘. 근데 을이 이래요. 야, 너 뭘 믿고 빌려줘. 나중에 안 갚으면 어떡해. 그러면 갑이 뭐라 그래요? 야, 그럼 내가 내 땅 저당 잡힐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담보를 맡기는 거. 이런 게 담보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담보 물건을 취득하게 되죠. 저당권이라는 담보 물건을 취득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 사람이 예를 들어 그 땅이나 그 집이나 이런 거 담보를 잡혔다고 했을 때 그 땅이나 집을 이 사람한테 아예 넘겨주진 않죠. 그냥 담보만 잡고 있는 거고 나중에 돈을 못 갚으면 넘어가는 거지, 돈을 안 갚을 때는 그냥 자기가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쓰는 거는 그냥 쓸 수 있지만은 자기가 이 가치를 충분히 자기가 모든 걸 다 독식하고 있지는 못하죠. 왜냐면 어느 정도 돈을 갚아야 자기 것이 완전한 자기 것이 되는 거니까. 이렇기 때문에 뭔가 담보를 주는 그런 상황이 담보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저당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땅이나 건물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죠. 그 가치에 대해서. 이래서 이 2개를 합쳐서 제한 물건이라고도 불러요. 나중에 다 볼 겁니다. 이게 이제 물건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넘어갈 때 어떤 얘기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다음에 채권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 보면 오른쪽에 채권 총론이 있고 채권 강론이 있습니다. 채권은 이제 덩어리가 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놨지만 실제로 우리 새마을금고에서는요,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가 거의 아주 많은 문제가 여기서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많은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이제 아무래도 좀 범위가 넓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중요성에 비추어 놓고 보면 원래 민법에서 중요성은 여기가 되게 중요성이 높습니다만 새마을금고 입장에서는 그 물건이랑 민법 총칙 요 정도만 잘 알아도 충분히 이제 업무를 수행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위는 넓지만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긴 할 텐데 근데 이게 조금 까다로운 측면이 있어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말이 좀 어려워. 여기도 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용어가 좀 어려워요. 용어가. 근데 이 용어들이라는 것들이 개념을 한 번만 제대로 잡으면 그냥 사람들 사이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에 하고 다니는 것들, 그런 것들에 관한 약간 한자어들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까다롭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채권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채권의 의의와 특질이 처음에 나오죠. 채권 총칙은. 그러니까 채권 총칙에서는 정확히 말하면 채권 각칙에서는 뭘 배우냐면 먼저 여러 가지 채권의 종류들을 배웁니다. 해서 뭐 증여, 뭐 매매, 아니면 교환, 고용, 임대차, 여러 가지 이제 채권의 종류들이 있는데 그런 채권의 종류들에 대해서 배우고 근데 이런 채권의 종류들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어떤 원칙이 있어요. 모든 채권들이 다 적용받아야 하는 그런 원칙들. 그런 원칙들을 채권 총론에서 배웁니다. 해서 보면 채권의 목적이 뭐냐, 채권의 효력이 뭐냐. 그 다음에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빚을 질 때요. 혹은 이제 돈을 빌려줄 때 한 사람한테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연대에서 돈을 빌리거나 연대에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여기서 을이라는 사람이 담보도 없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럼 너 어떡할래? 그랬더니, 우리 한 사람이, 야, 그럼 나 보증인 있어. 보증 세울게. 이렇게. 보증 세우는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연대에서 다른 사람이랑 같이 연대해서 내가 돈을 빌릴게. 라고 해서, 이 사람이 1,000,000원을 빌려주지만, 이 두 사람이 500만원, 500만원씩 이렇게 갚아야 되는 분할 채무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둘 다 1,000만원씩을 갚아야 되는, 의무를 가지는 연대 채무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이런 당수 당사자 채권 관계도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이제 이 사람이 갚아야 돼. 갚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또 X라는 어떤 사람한테 자기가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 사람한테 받을 1,000만원을 야, 이거 나한테 갚지 말고 나 어차피 얘한테 1,000만원 빚졌거든? 얘한테 갚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게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채권을 양도했잖아요. 이런 게 채권 양도예요. 채무인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1,000만원을 갚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갚아야 될 1,000만원을 X라는 사람이 Y라는 사람이 뛰어나와가지고는 이거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하는 경우 이런 게 채무인수예요. 이런 게 채권양도 채무인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채권의 소멸. 이제 어떤 관계가 있을 때 채권이 소멸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는가? 돈을 갚았다. 변제. 아니다. 이 사람이 받을 돈도 있고 이 사람도 줄 돈도 있다. 서로 퉁친다. 상계.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채권이 소멸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채권 총론이에요. 그다음에 채권 각칙으로 가보게 되면 계약 총론이 있고 계약 강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계약이다. 그럼 계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좀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강론이라지만 다시 총론과 강론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채권 강론에서는 계약 총론을 배우고 계약 강론을 배우거든요. 이 계약 강론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계약의 모습들. 그래서 증여 계약,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고용 계약, 도급 계약 여러 가지 계약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 계약들이 아울러지는 내용들을 다시 담고 있는 게 또 이제 계약 총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약 총론 1장이 있고요. 계약 강론 2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른 어떤 권리 의무 관계도 있어요. 계약은 안 했지만 뭔가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 뭐가 있을까? 아주 쉽게 예를 들면 불법행위요. 잘못했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저 사람이 나는 계약을 맺지는 않았어요. 그죠? 하지만 그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한 나한테 돈을 줘야 되죠. 손해배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관계도 뭔가 계약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어떤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첫 번째가 사무관리, 두 번째가 부당이득, 세 번째가 불법행위 이렇게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모아서 3장, 4장, 5장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걸로 이제 민법이라는 것이 끝이 나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니까 민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구나. 사람 간의 권리를 얘기하는 거구나. 의무를 얘기하는 거구나. 권리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의무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런 것에 관한 얘기들이구나. 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이제 짐작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걸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민법 내용들을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편에 민법 총칙이 있네요.
서론에서는 민법의 의의하고 민법의 법원 이렇게 배우고요. 민법의 기본 원리, 민법상의 권리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민법의 의의가 있습니다. 민법이라는 건 뭐냐 이거거든요. 첫 번째 1번. 민법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때는 뭘 이제 중심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아주 기본적인 개념, 무엇이다, 무엇이다 이렇게 아주 어려운 무슨 법적인 논리 이런 것보다는 아주 개념 같은 거, 그러니까 문제로 냈을 때에도 아주 단답형으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깔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응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서 응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쪽으로 해야지, 너무 어려운 내용들을 처음부터 접근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이거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민법이라는 것은 지쳐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 하나 나눠드렸죠. 그 자료가 뭐예요? 그냥 민법 전입니다. 민법전이요. 법전. 그래서 이 법전이라는 게 이렇게 뭐 그냥 법전을 보면 되게 두껍죠. 근데 그거는 모든 법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꺼운 거고요. 많은 법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껍고, 민법 같은 경우에는 그 법조문이 1조부터 766조 이렇게 이제 그냥 구성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 드렸는데요. 766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라고 해서 이까지가 민법에서의 제3편에 관한 내용이에요.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민법을 공부하려면 법조문은 당연히 이제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아주 촘촘하게 적어 놓긴 했지만요. 그래서 페이지로 치면은 한 44페이지 정도 되나요? 그죠? 44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뭐 양면으로 이제 뭐 인쇄를 하시던 아니면은 뭐 좀 쪼개가지고 이렇게 두 페이지를 합쳐서 인쇄를 하시던 간에 본인이 항상 갖고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법전을 나중에는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저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한다, 이런 생각으로 보시면 돼요. 이제 법전을 읽을 때에는, 그리고 우리 이제 민법을 공부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건, 효과, 주체, 서술어 이런 거요. 주어, 서술어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읽어내는 그런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역시 읽다 보면은 이게 뭔 말이지라고 하면서 되게 머릿속으로 이미지가 잘 안 떠올라요.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요건, 효과, 뭐뭐 할 때는 뭐뭐가 된다, 이런 식으로 딱 간략하게 일단은 이 뭐 1형식 있잖아요. 영어에서 1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살을 붙여나가는 쪽으로 읽으시면 좀 더 편하게 읽힐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다시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민법의 의의, 민법이라는 건 뭐냐라는 거거든요. 1번 민법은 개인 상호 간의 사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일반 사법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일반 사법이라는 말에다가 일단 중요 표시를 해두시되, 일반이라는 말은 그 다음에 사법이라는 말은 이 두 가지에 다 따로따로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사법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공법입니다. 공법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으로서 가져야 되는 어떤 국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법은 개개인 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민법은 개개인 간의 관계인가요? 아니면 국가 간의 관계인가요? 국가와 나와의 관계인가요? 국가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일반 개개인의 관계죠, 말하자면. 그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입니다. 민법은 사법이에요. 근데 그런 사법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사법이 있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국가와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고 하면, 물론 이렇게 사람과 사람 개개인의 문제도 있지만은 어떤 회사를 차렸을 때도 어떤 회사와 회사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회사와 회사도, 어떤 회사도 국가는 아니니까 집단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뭔가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회사에 관련된 규정들은 상법에서 다뤄요. 그래서 아주 특별하게 일반적인 내용들을 다 아우르고 있는 거, 개개인의 관계를 일반적인 내용을 다 아우르고 있는 게 민법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개개인의 관계를 다루긴 하지만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상황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회사에 관한 얘기들처럼 특별한 어떤 상황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특별 사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은 사법이면서도 그 중에서도 일반적인 사법이에요. 그럼 상법은요? 사법이지만 아주 특별한 사법이에요. 그래서 옆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상법은 특별 사법이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됐죠. 뭐 공법의 대표적인 거는 아무래도 이제 약간은 그 행정법 같은 행정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공법에 관련된 내용들이겠죠. 국가의 어떤 권력 행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서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느냐라든가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의 권리는 찾아야 되느냐라는 내용들, 그런 게 이제 공법이 되겠죠. 다음 2번. 민법은 권리 의무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해 규정한 실체법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실체법의 반대말은 오른쪽에 있는 그 절차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체법은 누구 거냐, 그 권리가 어디에 있는 거냐, 이런 거를 정해줘요. 그런 게 실체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맹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절차법은 뭐냐면, 그래, 권리는 이렇게 된다고 치자. 그럼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혹은 그 권리를 자기가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절차법이에요. 그래서 민사소송법에서는 이게 누구 거다,
누구 거다 이런 걸 정해주는 게 아니라 자 누구 것인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 해서 법원은 만약에 이제 서로 소송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는 그 소송을 할 때에는 어느 법원에서 해야 된다라고 한다든가 또 어떤 소송을 할 때에는 며칠 내에 뭘 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런 절차를 규정해주는 게 민사소송법. 민법은 이런 상황에선 네 거다, 이런 상황에선 얘 거다 이런 식으로 권리관계를 정해주는 이게 이제 실체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은 실체법입니다. 반대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란 얘기예요. 다음에 세 번째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 앞으로 이런 말이 나오면 형식적 의미라는 것은 아주 그냥 겉으로만 보는 거예요. 피상적인 것만 보는 거고요. 실질적 의미라는 것은 그 내용까지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민법이다 라고 하는 걸 정해주는 기준은 뭘까요? 그럼 민법 전에 있는 게 민법이죠.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민법 전을 의미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실질적 민법은 사법 중 상법, 기타, 특별사법을 제외한 일반 사법을 말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법이 사법이고 일반 사법이라고 했는데 이런 일반적인 내용이 민법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법에도 상법이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법에서도 이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아니면 가등기 담보가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식의 그런 이제 어떤 법률에서도 민법에 들어와 있을 만한 어떤 기본적인 인간간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도 역시 일반적인 어떤 사법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민법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이렇게 인간 간의 관계, 그러니까 사법 중에서 일반 사법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들 이런 거를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형식적 의미의 민법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형식적 의미를 구분하는 게 쉬워요. 그냥 형식적 의미는 민법 전이 그냥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에요.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인간 간의 관계를 이제 포함하고 있는 그런 법률들. 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형식적 의미의 민법보다는 좀 더 넓죠. 그죠? 그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법의 의의는 그렇게 세 가지 정리해 두세요. 일반사법, 실체법, 그 다음에 형식적과 실질적의 구분 세 가지 정리해 두시고요. 자, 민법에 법원이 있네요. 여기서 말하는 법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대법원, 고등법 그 법원이 아니라요. 법의 근원. 법의 근거 형식, 근거 원리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법의 근거 이런 거요. 그래서 1번 법원의 의 이렇게 있잖아요. 민법 1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민법 1조를 우리가 직접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거를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이걸 한 번씩 저랑 같이 그 해당 사항이 되면 읽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민법 1편 총칙, 1창 통칙 이렇게 있잖아요. 1조 보죠. 1조. 법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에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딱 봤을 때도 알겠다. 그러면은 뭐가 먼저라냐? 법률, 관습법, 조리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법률, 관습법, 조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셋 중에 뭐가 먼저란 얘기예요? 법률이 먼저란 얘기예요. 그죠? 법률에 의하고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그 순서가 이 세 가지다. 그래서 민법의 일단 법원은 기본적으로 법률과 관습법과 조리의 세 가지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순서는 여기가 먼저 그 다음 제일 마지막이다라는 것이 민법 1조의 규정 내용이 되겠죠. 됐죠? 그러면 이제 민법 1조를 읽어봤고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재에도요 민법 1조 그래서 법원이란 법의 전제 형식을 말한다.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법률 이제 표시해 두시고 그다음에 관습법 표시해 두시고 조리 3개 표시해 두세요. 조리라는 건 뭐냐면요. 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리. 그러니까 어떤 도덕 형식 이런 건데요. 그냥 사물의 이치 이런 거. 사물의 이치.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하겠지. 대체로 그러하겠지라고 보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이제 조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문법주의, 불문법주의를 비교해놨네요. 성문법주의는 뭐예요? 법이 규정되어 있는 거. 불문법주의는 법의 규정이 안 돼 있는 거. 다만 법이 있기는 있는 거 둘 다 있긴 있는데 규정이 돼 있는 법이냐 아니면 규정으로 안 돼 있고 일반 사람들이 그냥 알고 있는 법이냐 이런 거거든요. 성문법은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 법의 통일 정비가 용이하다, 법의 명확화가 용이하다, 법 질서가 안정적이다. 딱 있으니까요. 딱 있으니까. 근데 이게 바로 불문법주의의 단점으로 바로 이제 연결이 되겠죠. 불문법주의 그래서 불문법주의 법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법이 없다는 얘기는 형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법은 있지만 형식적으로 딱 써 있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 단점은 뭐겠어요? 법의 통일 정비가 곤란하고 명확하고 곤란하고 안정적이지 못하다. 단점에 나와 있는 게 이렇게 이제 대각선으로 이렇게 딱 연결하시면은 서로 장단점이 구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오른쪽에 약간 오타가 좀 났는데요. 성문법주의가 있고 오른쪽에 장점, 불문법주의 있잖아요. 그 장점이란 말을 좀 지울까요? 그냥 불문법주의라고 하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좀 수정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문법주의의 단점을 보죠. 단점은 법 질서가 비유동적이어서 구체적 타당성을 저하는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글자로 써 있다 보니까 이 글자대로만 지켜야 돼요. 근데 이게 상황을 보면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가? 이 상황은 조금 이거랑은 이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좀 불쌍하다라든가 아니면은 이 상황에서는 이 말이 맞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저 사람을 밀어주는 게 저 사람한테 이익을 주는 게 너무 불공평하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구체적 타당성이라 그래요. 그때그때마다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 에 대해서는 성문법주의가 조금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사회사정의 변동에 대한 적응이 어렵다.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법 한번 바꾸려면 국회에서 땅땅땅 해야 되고, 법은 이제 사회는 되게 급하게 변하고 있는데, 이 법은 바꾸기가 힘드니까.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적응이 좀 힘들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불문법주의의 장점으로 같이 이제 대비가 됩니다. 읽어보시도록 하고. 자, 성문민법. 불문민법이 있는데요. 일단 성문민법은 우리나라에서의 성문민법은 법전들을 얘기하겠죠. 민법전, 민법전 이외의 법률, 그 다음에 조약, 명령, 대법원 규칙, 자치법규 이렇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민법전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법률이긴 하지만은 민법전 말고 다른 법률. 그래서 이제 부동산 등기법, 주택인증자차 보호법 이런 것들이요. 나중에 이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이런 법들을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법들이 어떤 걸 규정하고 있는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조약, 명령, 대법원 규칙, 자치법규 이렇게 이제 어떤 조약이나 아니면 이제 법과의 좀 더 법보다 하위 유형인 명령, 뭐 규칙 이런 것들도 역시 성문민법의 법원 해서 이제 법의 존재 형식 혹은 법의 근거 이런 것이 됩니다. 불문민법이 이제 법의 근거가 되는가?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요. 관습법, 조리 이런 거는 딱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관습법은 이제 관습이니까요. 규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불문민법 이런 걸 일단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럼 관습법과 조리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도록 하죠. 제일 중요한 건 관습법부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관습법이란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르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거듭된 관행이란 말, 그 다음에 법적 규범으로 밑에 줄에 승인 강행. 요게 진짜, 그 다음에 거기 법적 확신, 첫 번째 줄에요. 이 두 가지, 이 세 가지 말. 거듭된 관행, 법적 확신, 그 다음에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된 것. 이렇게 돼야 관습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립 요건은요, 그 밑에 그래서 요건을 적어놨죠. 민사 관행, 그 다음에 법적 확신, 그 다음에 공소 양속에 반하지 않을 것. 아무리 이제 관습법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첩을 둔다. 그러니까 뭐, 부인이 있는데, 그 밑에 이제 다시 뭐 두 번째 부인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무리 어느 지역의 관습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지금의 공소양속에는 반해버리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지역의 법적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민사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건 공소양속에 반하기 때문에 얘는 관습법이라고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요건 꼭 암기해 두시도록 해요. 관행, 확신, 공소양속. 리을의 국가의 승인. 국가가 그것을 승인해줘야 되는가? 그것은 필요 없어요. 공소양속에 반하지만 않는다면 국가가 승인을 꼭 해줘야 관습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승인은 필요 없는데요. 이 관습법이 있기는 있는 거냐라는 걸 국가가 모든 지역의 관습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있기는 있다는 것은 그 당사자가 증명을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승인을 얻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런 그런 관습이 있다는 것을 증명은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성립시기 볼까요? 성립시기법 관습법은 법원의 판결로 그 존재가 확인되지만 성립시기는 관습법이 법적 확신을 얻은 시기에 소급해서 인정된다. 이게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가 확인되는 거는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예요. 하지만 그럼 그때부터 법인 거냐? 아니에요. 아, 이런 법이 있구나라는 게 지금부터 확정이 되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판결로 인해서 이게 이제 확인이 돼요. 존재가 확인이 되지만 그러면 그 관습법에 효력이 미치는 시점은 이 시점부터가 아니라 원래 있었던 이 시점부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법적 확신을 얻은 시기에 소급하여 인정된다. 이게 법적 확신이 이렇게 있을 때, 그죠? 이거는 그냥 존재를 판결해 준 거고 법적 확신이 이때 생겼다고 하면 이때부터 권리에 이제 어떤 효력이 있는 겁니다. 이 관습법에. 그 다음에 이 효력이라는 것은 그럼 관습법이긴 법이에요. 그죠? 그러면 관습법이 있고 민법이 있는데 그 중에 뭐가 먼저냐?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게 뭐가 먼저예요? 거기 보면 보충적 효력서라 그래서 관습법은 보충적으로만 적용이 되는 거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관습법이라는 거는 민법에 없을 때에만. 다시 말하면 민법이랑 부딪혔다. 근데 서로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면 민법이 우선입니다. 보충적으로만 민법에 없는 내용만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효력,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다. 무슨 얘기야?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렇게요. 그러니까 법령에 저촉되면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관습법이랑 부딪힌다. 무조건 성문법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충적 효력설 뭐 중요한 표시를 좀 해두시고요. 자, 관습법은 이런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관습법이 어떤 관습법이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5번째 판례상 인정되고 있는 관습법이 뭐가 있냐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부묘기지권, 명인방법, 동산의 양도담보, 사실혼. 자, 무슨 말인지 다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때 가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건 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땅에 대한 거. 어떤 땅이 있을 때 땅에 이제 건물을 짓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 건물을 짓고 싶은 사람은 이 땅을 써야 되잖아요. 이런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지상권인데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지상권이 있는데요. 그 법으로 정해져 있는 지상권 말고 관습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지상권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하는 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나중에 이런 요건들은 다 자세하게 봅니다. 부묘기지권은 뭐냐면 어떤 땅이 있는데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여기에다가 그 자신의 조상의 분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덤을 만든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묘소를 만들어서 관리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그냥 뭐 갑자기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땅 주인이 와가지고 야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우리 땅인데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했으면 이제 부묘기지권이라는 게 없는데 이렇게 해놓은 거를 몇십 년 동안 그냥 쭉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면은 이 땅 주인이 갑자기 몇십 년 뒤에 나타나가지고는 야 이거 뭐야 이거 이러면서 다 파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럴 때 갖는 게 분묘기지권이에요. 분묘를 어떻게 이제 약간 점유해가지고 여기 이제 제사를 지내거나 이럴 때 뭐 사용할 수 있는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걸 분묘기지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은 뭐냐면 원래 이제 어떤 그러니까 동산이나 부동산들 어떤 재산에 대해서는 이 재산을 공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재산은 내 거다라고 만방이 알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부동산은 등기가 되고 인도는 어떤 이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도 그러니까 그 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 명인 방법은 뭐냐면 동산이긴 동산인데 아니면 뭐 부동산인 부동산인데 뭐 상황이 그런데 이런 등기나 인도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내 거다라고 알리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나무 같은 거 있죠. 어떤 숲에 이 나무들이 다 내 거다. 라고 하는 거를 등기를 하기도 참 뭐하고 그렇다 이거를 누구한테 뭐 내가 이렇게 점유하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맨날 이렇게 끌어안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플랜카드를 이렇게 걸거나 이거는 누구의 소유임이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도장을 꽝꽝 찍어놔요. 나무마다 이거는 누구 거 이렇게 아니면 새끼줄을 쳐가지고 이렇게 둘러놓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명인 방법이거든요. 이런 것도 관습법상으로 그래 이것도 이제 공시 방법으로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명인 방법. 그다음에 동산의 양도담보는 뭐냐면 원래 양도담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어떤 재산을 원래는 이제 아까 저당 살짝 얘기했었는데 원래 돈을 빌릴 때 담보가 없으면은 담보가 있으면 담보를 해주고 이제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근데 담보를 맡길 때에는 소유는 내 거예요. 여전히 내가 담보를 맡겨도 소유는 내 거예요. 근데 양도담보는 뭐냐면 소유를 그 사람 걸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내가 나중에 돈 갚으면 다시 내가 사올게 이렇게 하는 게 양도담보거든요. 이런 양도담보도 몇 가지 방법이 이제 어떤 규율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양도담보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정확히는 이제 법률에 규정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동산 같은 경우에 양도담보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관습법적으로는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 봅니다. 그 다음에 사실혼은 뭐냐면 결혼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은 뭐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혼인신고는 안 했어. 근데 서로 혼인했다는 생각을 갖고 살고 있는 상황. 이런 게 사실혼이에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규정상 봤을 때 이거는 부부관계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았고 또 둘 간에 어떤 의사의 합치가 있고 이럴 때는 혼인으로 인정해줘야지 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사실혼이에요. 어쨌든 다 관습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6번에 사실인 관습과의 관계 이렇게 되는데요. 관습법이 있고 여기서 관습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관습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법적 확신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법적 이제 거듭된 관행, 법적 확신, 그다음에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얘는 법적 규범까지는 가지 못한 거 이런 걸 사실인 관습이라 그래요. 그 지방에서 그렇게 한다. 하지만 이것은 법적으로까지 이제 딱 승인이 되거나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들 그런 게 사실인 관습이에요. 그래서 사실인 관습과의 관계, 관습법은 법으로 재판의 기준이 되지만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행위의 해석 기준에 불과하다. 아, 그래? 그럼 니네 지역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럼 판사가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 이 정도예요, 그냥. 이 정도. 관습법은 법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 니네 지방에서 그렇게 한다고? 법적 확신이 있어? 그럼 그거 지켜야지. 이렇게 하는 게 관습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관습법은 직권조사사항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습법은 법이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 법이 있다는 건 당연히 국가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나서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판사가, 다시 말하면 법원이 나서가지고 그래 이거는 내가 조사해볼게 라고 해서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인 관습은 해석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석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을 안 하면 법원이 먼저 나서가지고, 그러니까 판사가 먼저 나서가지고 이거 그럼 내가 판단해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관습법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법원이 알아서 조사해야 된다. 하지만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조리. 아까 조리 이제 여기서 그냥 사물의 이치 이 정도라고 설명드렸는데요. 거기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조리는 실정법과 법률 행위의 해석의 기준이 된다. 실정법이나 관습법도 없는 경우, 이럴 때는 최후의 보충적인 법원이다. 그래서 아까 법률 조항에 제일 끝에 있었죠? 제일 끝에. 일반,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따르고, 또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제일 끝에 있어. 그래서 최후의 보충적인 법원에 준 거다. 제일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리는 이제 가장 마지막이라는 게 중요하죠. 판례. 판례는 여기 왜 들어가 있냐면, 실제로 판례는요, 법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거기 위에 3회 불분민법 있죠. 불분민법 옆에다가 이걸 좀 적어 두실까요? 불분민법 옆에다가는 판례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관습법이 있고, 그 다음에 조리가 있고, 그 다음에 판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양가로 1, 양가로 2, 양가로 3인데요. 양가로 1, 양가로 2, 양가로 3에서 이거는 동그라미. 그러니까 여기 3불문민법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어 놓고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데 이런 건 안 된다. 이렇게 적어 두세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불문민법 중에서도 얘하고 얘는 법원이 되지만, 다시 말해서 법의 근거가 되지만 얘는 법의 존재형식으로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판례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판례가 그렇게 쭉 이어져 내려왔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갑이랑 을이랑 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갑이 이겨왔다라는 판례가 있다.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다음 법원에서 판단할 때 그냥 어떤 기준만 하면 되는 거지. 지금까지 판례가 그래왔다고? 그럼 이제 무조건 그렇게 해야지. 이게 맞는 거.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판례가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판례의 법원성은 부정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판례는 법원성이 없어요. 그래서 상급법원의 판단이 하급직을 구속하는 것. 이건 뭐냐면, 이제 위에서 판단했는데 아래 법원에서 그걸 따라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 당의 사건에서만 그런 거지, 이런 것과 비슷한 모든 사건에서 다 똑같이 이렇게 적용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상급법원의 판단이 하급심을 구속하는 것은 당의 사건일 때만 그렇고 일반적인 어떤 다른 모든 사안에서 이런 식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 당의 사건에서만 구속하는 거다. 하기 때문에 판례는 일반적인 이런 어떤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법원이 될 수 없다. 법원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판례까지 살펴봤네요. 자, 이제 보니까 어떠신가요? 이제 민법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민법의 법원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 법조문으로 치면 딱 하나만 본 거예요. 하나만 본 건데, 민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쭉 들어보니까, 그래,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구나. 근데 약간 용어들이 조금 생소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그죠? 하지만 이제 저랑 같이 앞으로 쭉 이제 다른 내용들을 연습해 보시다 보면, 그게 전부는 아니구나. 그래도 이제 할만하겠구나. 용어만 조금 익숙해진다면은, 이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방대하긴 하지만 아주 얕은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할만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됐죠? 그럼 이번 시간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많이들 힘드셨죠? 첫 강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제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 한 번씩 훑어보시면서 볼 때 그냥 뭐 사팔뜨기인 상태로 한번 쭉 한번 훑어보세요.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내용. 아니면 제목만 보세요, 제목만. 그래서 뭐 권리, 뭐 있구나, 법률관계, 권리남용 금지 원칙, 이게 뭐지? 나중에 다 배우겠네. 되게 재밌겠네. 이런 생각을 한 번쯤 가져보시면 다음부터 이제 공부할 때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됐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뵙는 것으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